어머니, 그 집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지훈의 말은 툭 던져졌습니다. 말끝에 조심스러움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미자는 순간 젓가락을 멈추었고 조용히 눈을 들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 넘었고, 지금 어머니 혼자 그 넓은 아파트에 계신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솔직히. 은정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요즘 다들 그러세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지방의 작은 아파트 같은 데로 보내드리고, 자식들은 도심에 살고, 공간도 아깝고, 관리도 힘들고, 차라리 그 집 정리하시고, 지방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요? 지방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미자가 말끝을 흐리자 지훈이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사시는 동네 솔직히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 외롭기만 하시고. 근데 이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리하셔야 해요. 어차피 저희도 이사해야 되는데 이 집 팔면 저희도 좀 숨통이 트이고 어머니도 편안해지시고 두 마리 토끼 잡는 거라니까요. 그냥 나는 너희들이랑. 미자가 망설이듯 말하자 은정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아직도요? 어머님, 지금 나이 생각하셔야죠. 서울이 뭐가 좋으셔서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에서 계단 오르내리는 게 불편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냥 조용한 전원마을 같은 데로 가셔서 텃밭이라도 가꾸시고 책 읽고 그게 훨씬 좋아요. 지금은 그런 게 트렌드예요. 지훈은 아예 시계를 쳐다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저희도 지금 시간 많지 않아요. 학군지 알아보고 대출금이랑 계산도 해야 하고. 솔직히 어머니만 결단 내려주시면 다 정리되는 건데 왜 그렇게 망설이세요? 미자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결단이라는 단어가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들은 결단이라 불렀지만 그건 사실 내쫓음이었습니다. 미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내 아버지랑 함께 산 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어머니.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젠 그냥 집이에요. 지금 이 집 하나로 우리 미래가 바뀌어요. 애 학교, 출퇴근, 전셋집 전전하는 것도 끝나고요. 어머니도 이젠 좀 우리를 도와주셔야 할 때 아닌가요? 은정은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큰 요구를 하나요? 그냥 상황 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머님만 조금 양보하시면 모두가 편해지는 건데. 그 말에 미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나쁜 부모 내줘도 상처뿐인 현실. 식탁 위엔 밥이 식어가고 있었고 그 밥상머리에서 미자는 혼자 조용히 아주 오래도록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말에, 지금 사는 집을 팔자는 말에, 그들이 말하는 결단이라는 말에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 집. 지금 내가 홀로 살고 있는 이 집은 내게는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었다. 기억과 시간이 구석구석 배어있는 내 인생 그 자체였다. 남편과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이 떠올랐다. 아직 철이 덜 든 신혼이었고 작은 월세방 전전하다가 어렵사리 마련한 첫 자가였다. 대출을 끼고 친정에서 빌려온 돈까지 보태서 간신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때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도 집주인이네, 여보. 그날 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거실에서 짜장면을 먹으며 서로 얼굴만 보고 웃었다. 아들은 그 집에서 자랐다. 첫 울음, 첫 걸음마, 첫 생일, 첫 자전거. 모든 처음이 이 집 안에서 일어났다. 지훈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현관 앞에서 사진을 찍던 모습이 생생하다. 작은 몸에 큰 가방을 메고 앞니 빠진 얼굴로 활짝 웃던 아들. 그 모습이 아직도 내 눈엔 아른거리는데 그 아들이 지금은 그 집을 팔라고 한다. 언제까지 그 집에 계실 거냐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나는 안다. 그건 이제 나가라는 말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나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불 꺼진 침실에서 남편의 숨소리를 떠올리며 잠들었고 아침엔 마당에 내리는 햇살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가끔은 혼잣말을 하며 거실을 쓸고 무릎이 아파도 장판을 밀며 걸레질을 했다. 혼자였지만 이 집에선 외롭지 않았다. 이 집에는 내가 있었다. 내가 웃고 울고 살아낸 모든 날들이 벽지에, 바닥에, 장롱 뒤 먼지에까지도 숨어 있었다. 남편 장례식이 끝난 날 나는 그가 쓰던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당신, 나 혼자 여기 지킬게. 걱정 말고 푹 쉬어요. 그 약속을 나는 아직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제 아들과 며느리는 그걸 뺏으려 한다. 추억은 추억일 뿐이고 지금은 돈과 공간이 중요한 시대라고. 나는 한 번도 내 아들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 한구석이 찢어진 듯 아팠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멀어졌을까? 내가 키운 아들이 맞긴 한 걸까? 식탁에 앉아 말없이 있던 그 시간 나는 속으로 수도 없이 외쳤다. 여긴 내 아버지랑 내가 만든 집이야. 내가 유치원 다닐 때 울면서 뛰어들던 현관이고 감기 걸렸다고 안방에 누워있던 내 이불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집이야.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내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내가 말을 꺼낼 때마다 지훈과 은정은 말을 끊었고 혹여나 반대할까봐 말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나는 살던 집이 아니라 살아온 나 자신이 버려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있었다. 낮에 지훈이 앉아 있던 자리에 조용히 몸을 묻었다. 식탁 위엔 치우지 못한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밥은 이미 굳어 있었다. 이 집을 팔면 저희도 숨통이 트이고 그 말이 자꾸 귀에서 맴돌았다. 이 집이 아들의 숨을 막고 있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뭔가 잘못된 엄마가 된 것 같았다. 어디서부터였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나? 분명 나도 지훈이 어릴 적엔 잘해주고 싶었다. 남편과 맞벌이 하면서도 애기띠 하나 메고 시장 다니고 아플 땐 밤새 머리맡을 지키고 학교 끝나는 시간 맞춰 김밥 싸들고 나가 기다리곤 했다. 그 시절이 너무 당연해서 기록조차 하지 못했던 엄마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는 내가 낡은 짐이라 말하고 있었다. 이 집을 정리하자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는 걸까? 내가 살아온 시간이 낡은 옷처럼 벗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베란다로 나갔다. 창밖엔 서울의 밤이 여전히 눈부셨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 도로를 가로지르는 헤드라이트들. 낮엔 시끄럽고 답답했지만 밤엔 이상하게 정이 갔다. 나는 여기 남고 싶은데
내 마음은 아직도 이 도시의 골목에 걸려 있는데 그 아이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지방에 내려가면 뭐가 달라질까? 텃밭을 가꾸고 새 공기 마시고 책을 읽으며 여유롭게.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난 그 모든 게 싫다. 나는 여기서 남편 죽은 뒤 혼자 울던 그 밤도, 어린 아들이 아빠한테 혼나고 쫓겨나 덜덜 떨던 날도 모두 이 집 안에서 견뎠고 살아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내 살아있음이었는데 그걸 이제 팔고 내려가란다. 문득 머릿속이 어지러질했다. 혹시 내가 틀렸을까? 정말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걸까? 나는 이미 끝난 시간에 미련을 두는 사람일까?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다. 지훈이 보여준 전원주택 사진을 떠올렸다. 마당이 있고 정원이 있고 작지만 깔끔한 방과 싱크대가 있었다. 거기서 정말 나는 편히 지낼 수 있을까? 나는 계속해서 그런 말만 되풀이했다. 그 말끝을 지우는 끊었고 은정은 짜증을 감추지 않았다. 마치 내가 말하는 순간조차 방해가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런데도 나는 그 아이들 눈치를 봤다. 이 말을 하면 상처받을까? 혹시 기분 나빠질까? 결국 나는 말하지 못했다. 나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그리고 그렇게 나는 또 하나의 밤을 입 다문 채 보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불을 켜지도 않고 커튼도 치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식탁엔 낮에 지훈이 놓고 간 서류들이 아직 그대로였다. 아파트 실거래가 학군지도, 대출 가능 금액, 지방 전원주택 사진들. 페이지마다 큼지막한 글씨로 쓰인 숫자들이 내 눈을 찔렀다.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 내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세상의 언어였다. 결정해 주세요, 어머니. 그 말이 자꾸 들렸다. 무언가를 선택하는 건 원래 이렇게 외롭고 무서운 일이었나. 내가 지금 거절하면 아들은 실망할까? 며느리는 나를 뒤에서 또 뭐라 할까? 손주는 나를 점점 낯선 사람처럼 대하게 될까? 나는 참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 집은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값비싼 고급 빌라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오래돼서 벽지도 군데군데 찢어졌는데 왜 이렇게 떠나기가 싫은 걸까? 부엌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밀려들었다. 멀리 골목길 가로등 아래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이 집 창밖에서 바라보던 풍경은 늘 같은 듯 하면서도 매일 달랐다. 남편이 살아있었을 땐 이 창문 너머로 오늘 늦는다는 전화가 들리는 듯 했고, 지훈이 어릴 적엔 이 창문 앞에 사다리 차라도 오면 혹시라도 우리 애 놀랄까 걱정하며 커튼을 닫았다. 나는 식탁으로 돌아와 지훈이 두고 간 종이들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다. 지방 전원주택. 딱히 나쁘진 않았다. 마당도 넓고 햇살도 좋아 보이고 방도 작지만 깔끔했다. 하지만 그 집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시간이 머문 흔적도 없었고 나를 기다리는 냄새도 없었다. 나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안방 옷장을 열었다. 남편의 겨울 점퍼가 아직 그대로 걸려 있었다. 지퍼고리에 내 손이 스치자 그때서야 눈물이 쏟아졌다. 여보, 나 이 집을 팔아야 하나 봐. 지훈이가 그래. 애 학교 때문에 힘들대. 근데 여보, 나 아직 여기서 당신 기다리는데. 나 혼자 이 방에 누워도 아직도 문 열릴 때마다 당신 올까봐 가슴이 철렁해. 이제 그만 비워야 해. 이제 나도 정리해야 해.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아들에게 미안해서? 아니면 정말 떠나고 싶어서?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며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조용히 작은 결심을 했다. 일단, 동네 부동산에 한번 가보자. 집을 팔겠다는 것도 안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이 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마치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나는 그렇게 작은 용기를 하나 꺼내 들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나만 아는 결심을 가슴속에 넣은 채 아직 어둑한 새벽에 다시 커튼을 걷었다. 그 창밖엔 아직 떠나지 않은 어스름한 어둠이 머물고 있었다. 마치 나처럼 결정하지 못한 채 서 있는 미완의 시간처럼. 며칠 뒤 나는 조심스럽게 부동산을 찾았다.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지만 이곳을 방문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미자 씨 안녕하세요. 익숙한 얼굴이었다. 지훈이 어릴 때 같이 등하교하던 친구네 아버지였다. 나는 겨우 입꼬리를 올리며 인사했다. 얘 그냥 뭐 좀 알아보러요. 나는 거기서 처음 내 집의 정확한 시세를 들었다. 생각보다 높았다. 지훈이 말대로 팔기엔 참 좋은 타이밍이었다. 그런데 그 말보다 더 놀라운 말이 이어졌다. 며칠 전에 아드님이랑 며느리분이 다녀가셨었죠. 그날 집 사진이랑 평면도 자료 넘기시고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건 진행 안 하기로 하신 건가요? 숨이 턱 막혔다. 네. 우리 집 사진을요? 예, 뭐 아직은 구두로만 하셨다고 했고 정식 계약은 아니라 하셨지만 요즘 워낙 물건이 귀해서요. 혹시 몰라 한 팀 정도는 먼저 내부 보여드렸습니다. 그 순간 어질어질했다. 내가 없는 사이 내가 허락하지도 않은 채 내 집이 누군가의 발밑으로 이미 들어갔다 나왔단 말인가. 나는 서둘러 부동산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손은 덜덜 떨리고 가슴은 두근거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거실 곳곳이 낯설게 느껴졌다. 혹시 저기 누가 앉았었나? 혹시 저 커튼을 누가 만졌나? 나는 불이 나게 거실을 돌아다니며 창문을 열고 방문을 확인하고 베란다를 살폈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이 집은 더 이상 나만의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한참 후 정신을 가다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어머니. 왜요? 네가 부동산에 집 사진 넘겼다며?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지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네. 어차피 어머니도 집 파는 거 고민 중이시잖아요. 이왕이면 저희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죠. 그냥 한두 팀 보여드리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냐고? 내 허락도 없이 남의 집을 보여준 게.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니? 어머니,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그동안 어머니 얼마나 챙겼는데. 지금 상황에서 서로 도움 좀 주고받자는데 그게 그렇게 섭섭하신가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서로 도움?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거지? 이 집은 내가 아파서 울 때 내가 기말고사 떨어져 펑펑 울며 방문 닫고 들어간 방이고 내가 첫 월급 받았다며 웃으며 떡 사들고 왔던 그 복도였는데 나는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 며칠간 아무 말도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아들 부부도 연락이 없었다. 마치 나라는 존재를 이제 더 이상 협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 며칠 동안 나는 집 안 곳곳을 다시 돌아다녔다. 붙박이장 안쪽, 남편이 생전에 자주 썼던 아날로그 사진기, 아들 대학 졸업장, 벗겨진 마루틈 사이에 끼인 작은 병뚜껑까지 모든 것이 나에게 말했다. 이 집은 내가 지켰어야 할 곳이야. 그날 밤 나는 혼잣말을 했다. 나도 이제 결정을 해야겠구나. 누가 뭐래든 나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지만 문제는 그 선택이 무엇이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며칠 뒤 지훈과 은정이 예고도 없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다. 오전부터 허리 통증으로 찜질팩을 데우던 나는 벨소리에 놀라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현관을 열었다. 어머니, 잠깐만 시간 좀 되세요? 지훈의 말투엔 조급함이 가득했고 은정은 들어서자마자 식탁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치 이제 이 집은 우리 손에 있다는 식으로. 부동산에서 전화 왔어요. 지난번에 집 보신 분이 마음이 있으시대요. 어머니, 저희도 더는 미룰 수 없어요. 지금 이 타이밍 놓치면 우리도 이사 못 가요. 솔직히 어머니도 이제 내려가실 준비 좀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난. 내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은정이 말을 잘랐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훈 씨랑 저 요즘 너무 지쳐요. 매일 애 데리고 학원 보내고 퇴근하고 야근하고 서울에서 전세 살며 애 키운다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지 아세요? 그건 알지만 어머님은 혼자 이 넓은 집에 사시면서 뭐가 부족하신 건데요? 애들 다 출가했으면 좀 내려가실 수도 있는 거지. 왜 자식 앞길을 자꾸 이렇게 막으세요? 그 말에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나는 아직 여기 있고 싶은데 그냥 조금만 더. 지우는 한숨을 쉬며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러니까 대화가 안 돼. 어머니는 늘 감정적으로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서운함이 아닌 고립감을 느꼈다. 이 아이들은 지금 나와 대화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게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마침표를 찍고 가겠다고 말하러 온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외쳤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살고 있어. 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 내가 이 집에 머무는 건 그냥 추억 때문만은 아니야. 여기가 나의 현재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결국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은정은 짐작이라도 했다는 듯 말끝을 매섭게 뱉었다. 이젠 좀 결단 내려주세요, 제발요. 저희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그 말에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들에게 나는 어머니도 아니고 가족의 중심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된 부동산 한 채의 보유자였고 그들의 계획을 지연시키는 방해자였을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정말 외롭다고 느꼈다. 지금껏 혼자였던 수많은 밤보다 이토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지금 이 순간이 더 외롭고 더 춥게 느껴졌다. 아들 부부가 떠나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닌 폐허 같았다. 나는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이 신었던 슬리퍼 자국이 현관 타일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슬리퍼 자국마저도 그들이 나를 딛고 지나간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침대는 그날도 내게 너무 크고 낯설었다. 남편 없이 혼자 누운 지도 오래되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더 외로웠다. 나는 거실 소파에 기대앉아 남편 사진을 꺼냈다. 액자 속 그는 언제나처럼 웃고 있었고 나는 그 사진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여보, 나 이제 진짜로 버려지는 건가 봐요. 말끝이 떨렸다. 내가 이 집에서 살아온 지난 30년이 이토록 가볍게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나는 입술을 꾹 깨물며 눈을 감았다. 이 집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걸 안겨줬는지 그걸 하나씩 떠올려 보기 시작했다. 남편과 처음 이사 왔던 날 도배를 못해 종이 테이프로 벽지를 붙이던 웃음소리. 지훈이 어린 시절 발에 멍들며 뛰놀던 마루 위에 기적 같은 하루들. 냉장고 위에 아직도 붙어있는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쓰인 손주의 어린이집 그림. 그 모든 것이 이 공간의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써놓았던 작은 수첩이 있었다. 우리 미자, 오늘도 고생 많았어. 짧은 문장 하나에 그날의 피로가 씻겨나가던 내 인생의 유일한 위로였다. 나는 그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도저히 참지 못한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내가 애들 앞길 막는 괴물이 된 걸까? 나는 그냥 여기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무너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결정을 부탁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나를 제외한 결론을 내려놓고 내게 그저 강요만 했을 뿐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이 나에게조차도 낯선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조차 내가 만든 것이 아닌 듯 너무 낯설고 너무 멀게 들렸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몸을 웅크리고 작은 담요를 덮고 그렇게 조용히 울었다. 말 한마디 없는 새벽의 침묵 속에서 나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몸으로 배워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버려지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방문이 또 있었다. 지훈이 손을 꼭 잡고 손주와 함께 집에 찾아온 것이다. 나는 뜻밖의 손주의 방문에 잠시 웃으려 했지만 지훈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는 그 웃음을 거두었다. 어머니, 오늘은 은정이 야근이에요. 그래서 제가 민재 데리고 왔어요. 그 말은 시작부터 어딘가 불편했다. 민재는 초등학교 2학년. 조금은 장난꾸러기지만 눈치가 빠른 아이다. 내가 주방에서 귤을 깎아오자 민재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슬쩍 말했다. 할머니, 이 집은 언제 이사 가요? 나는 깜짝 놀랐다. 응? 누가 그래? 아빠가 그랬어요. 곧 이사 간다고. 할머니는 멀리 이사 가시고 우리는 새로운 집 생긴다고.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귤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은 아이를 말리려는 기색도 없이 그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 이젠 시간 끌기엔 너무 늦었어요. 나는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할머니가 민재 집에서 같이 살까? 그러자 민재는 너무도 천진하게 말했다. 아니, 우리 새 집엔 방 2개밖에 없대요. 할머니 방은 없어. 그 한마디가 이 모든 상황의 종지부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아이에게 귤을 건네며 말했다.
그래, 우리 민재 방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우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민재 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애가 그냥 듣는 대로 얘기한 거니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것이 터져 나왔다. 지훈아. 처음으로 나는 아들의 이름을 조용히 낮게 불렀다. 너 지금 너무 쉽게 나를 지우고 있구나. 지우는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밤을 울고 웃었는지 너는 전혀 모른 채 이 집이 그냥 팔 수 있는 자산이라고만 생각하니?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는 조용히 귤을 집어먹고 있었고 나는 이제껏 쌓아온 모든 감정을 담아 말했다. 그 집 팔아서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팔아. 근데 기억해. 그 집엔 내 아버지랑 나, 그리고 내가 자란 모든 기억이 같이 팔리는 거야.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민재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고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너만 행복하면 돼. 근데 민재야, 할머니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 민재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아주 깊고 차가운 벽 하나가 지훈과 나 사이에 생겨났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아이의 손을 이끌고 돌아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그 바람은 마치 누군가 내 등을 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 그들은 문자로만 연락을 해왔다. 어머니, 부동산에서 계속 물어봐요. 계약금 걸겠대요. 답 주시면 진행할게요. 어머니 뜻에 따를게요. 하지만 이 기회 놓치면 다시는 없어요. 나는 그 메시지들에 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지 않는 것도 어쩌면 대답일 수 있다는 걸 그들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하지만 지금은 침묵이 나를 가장 잘 지켜주는 언어였다. 나는 문득 남편의 유품이 든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처음 입주하던 날 남편이 장난스럽게 집 열쇠에 붙여준 열쇠고리도 있었다. 우리 집 1호. 나는 그걸 손에 꼭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었다. 마루 바닥에 길게 들이운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는 걸 보며 생각했다. 이 집이 나보다 오래 숨을 쉰 것 같네. 나는 늘 여기 있었고 이 집도 늘 여기 있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빼고 모든 걸 정하려 드는 걸까? 그날 오후 나는 욕실을 닫고 창문을 모두 열었다. 거실 커튼을 걷고 베란다에 말라붙은 먼지를 털어냈다. 어떤 이가 보면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나는 그저 내가 있는 이곳을 처음처럼 다시 아껴주고 싶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내 마음은 이미 내가 남고 싶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결심을 소리내어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젠 그 시간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든 말든 이건 나 혼자 지키고 싶은 내 삶의 일부였다. 나는 옷장에서 남편의 옛 외투를 꺼내 옷걸이에 걸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내 스웨터 하나를 나란히 걸었다. 마치 아직도 이 집에 우리 둘이 같이 사는 것처럼.
거실 책장 위에 아이 사진이 든 액자를 올리고 텅 비었던 꽃병에 마트에서 사온 조화를 꽂았다. 그 작은 변화들이 지금 이 집이 누군가의 삶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다. 아들은 계속해서 연락을 보냈다. 처음엔 강하게, 그 다음엔 설득하듯, 그리고 어느 순간부턴 조심스럽게, 마치 내 기분을 엿보려는 듯한 톤으로 변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희가 말하는 미래에 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조용히 단단하게 결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어쩌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날들보다도 더 중요한 하루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며칠이 지났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어느 누구의 문자도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세상이 조용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내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나는 매일 새벽 창문을 연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준다. 작은 싹 하나가 올라왔다. 몇 달 전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화분에서 잊고 있던 생명이 다시 피어난 것이다. 그걸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삶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의 계획표에 맞춰 정리될 수 없는 내 인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나는 그날 이후 그 집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팔지도 않았고 완전히 고수하지도 않았다. 다만 하루하루를 조금 더 조심히, 조금 더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아마 지훈과 은정은 여전히 그 답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않기로 했다. 이 집은 그저 집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인생이 켜켜이 쌓인 기억이고 어떤 이의 외로움이 뿌리내린 자리였고 지금은 그 모든 걸 안고도 꿋꿋이 서 있는 나의 삶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작은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다. 마치 누군가 내 곁에 앉아 조용히 수고했어라고 말해주는 듯 했다. 그 집, 그 기억, 그 마음은 아직 여기에 있다. 어디로 가든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만은 지켜야 할 나만의 진심이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 그 희생 뒤에 남겨지는 외로움. 그럴 땐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없이 따르시겠어요? 아니면 말없이 남으시겠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